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입니다. 저희가 자극하지 않고 인정만 하고 있는 경제적 본능인데요. 그 엔화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속속 들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너무 정보들이 헷갈린다. 이럴 땐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최고의 외환시장 국제금융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엔화 강세 이게 일시적인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다음에 우리 원환율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엔화 강세의 증시 하락 현상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바이 재팬 아 이러면서 가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주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시장이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중장기적으로. 아까 왜냐하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래 공포지 아직은 경기 침체는 아니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거라고 네. 이해하면 되죠? 네네. 맞습니다. 빨리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코로나 때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는요. 너무나 돈을 많이 살포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빠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돈을 살포했어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리만 사태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2008 년도에 리만 금융 위기가 이렇게 났었어요. 근데 리만 금융 위기 때는 조금 코로나랑 다릅니다. 음. 이 두 개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리만 때도 쇼크가 많이 오고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쇼크가 왔었어요. 음. 뭐냐면 그때는 여러 가지 모기지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파산을 했죠. 네. 플로리라든가 이렇게 서브 프라임이라 그러잖아요. 프라임 같은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 최고급 부동산을 얘기한 거고 그 밑에 한 단계 낮은 예를 들면 부동산들을 갖다 서브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미국의 비우량은 아니지만 아주 최우량은 아닌 그런 음. 부동산 가격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파산을 하게 돼요. 네. 개인들도 파산을 하고 그걸 갖고 있던 기업들도 파산을 하게 되고 은행들도 예, 파산하고. 은행들도 리만도 파산을 하게 네. 되고 거기에 관계된 미국의 정부 대출 기관인 페니메이, 프레디 맥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음. 이 파산을 해서 이것을 전부 다 구제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쓰게 되죠. 음. 이제 공적 자금을 쓰게 되고 돈을 막 써요. 음. 근데 뭐냐면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신용 사태를 갖다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었어요. 신용의 위기가 당시엔 있었다라는 네. 신용 말씀이군요. 위기가 음. 닥쳤죠. 왜냐하면 신용을 구제해 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 믿어야지 뭐 상품도 팔고 그죠? 네. 대출도 하고 그럴 그래서 텐데 이것들을 갖다가 영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정리하고. 정리를 하고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대출을 해 주면서 회생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 2-3년 길게는 5 년까지 이렇게 계속 갖고 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는 뭐가 망했나요? 음. 밥을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팬데믹 때문에 밖에 못 나왔던 거잖아요. 경제 생활을 못 하니까 니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뿌려준 거예요. 헬리코프터 머니를. 신용 사태가 안 일어났었어요. 신용이 중요한데. 예. 뭐가 터지면 이것을 갖다 구제해 주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준 게 이때까지의 대표적인 대부분의 사례였어요. 네. 근데 이번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 사태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집 안에만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더 줬어야 되는 거죠. 헬리콥터 머니를. 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저는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버텨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로 버텨야 될 시간입니다. 아. 이제부터 기업들이 망했거나 아니면은 신용 사태가 일어나면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해서 기업들을 회생시켜 줄 것인가 어.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미 가장 문제예요. 네. 이미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맞습니다. 돈을 다 썼는데 네. 또 돈을 쓸 건가요? 어. 그죠. 제가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뭐냐면 연준은 이런 상황을 정말 정말 무서워할 겁니다. 네. 우리 더 이상 카드가 없어. 이렇게 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를 해 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냉각을 시킨 거예요, 긴축을 통해서. 네. 뭐냐면 너무나 이 그 병이요. 도자기가 너무 이쁜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이것을 갖다 냉각을 확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차가워졌는데 잘못해서 톡 건드리면 이게 탁 깨져요. 깨지죠. 그래서 이걸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깨지면은 어떻게 돼요? 왜냐면 내가 이것을 갖다가 식히라 그랬지 깨트리라 그랬니? 네. 의원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 깨트리면 이거 붙이고 하는데 다 돈 써야 되잖아. 음.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새로 만드는데 돈이 없어요. 다 썼으니까. 네.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뭐 공화당 하원 의장이 물러나고요. 부채 뭐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것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채 한도가요. 내년에 다시 상한을 칠 것 같아요. 왜요? 예, 너무나 많이 채권을 발행했기 아, 때문에. 채권 발행 때문에. 예,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사실은 지금 그런 리포트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아. 저희도 지금 미국의 부채 상한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용처가 너무 많아요. 네. 엄마 아빠가 뭐 예를 들면은 자식한테 많이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굉장히 원하는 게 많아요. 많죠. 예. 근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쓰고 싶은데 이제 쓰고 났더니요 빚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고가요. 저희들도 다 신용 잔고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있는데 대출 한도가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미국의 한도가 지금 현재 속도로 간다면 내년 3, 4분기에 미국의 부채 한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의하고요. 그래서 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내년에 이제 뭐 당선이 돼서 1월 달에 이제 뭐 취임식을 하잖아요. 네. 1월 19일인가요? 1월 달에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채 6개월이 안 돼서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오, 무섭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의반 타의반 부채 한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네.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가 그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조심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불리시하게 볼 필요도 없고 네. 최근에 너무 이런 사태 때문에 너무 베어리시하게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중용을 지키면서 그 자체만 돈이 가는 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번에 그 아래 공포는 사실은 이번 그 잭슨홀 뭐 심포지엄 네. 미팅과 그다음에 9월 연준을 통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열됐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건데 워낙에 과열에 모두들 취해 있었던 상황이라 약간 정상화되는 것도 못 버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 그쵸. 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엔화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자, 바이 재팬 이러면서 가셨던 분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이제 그 엔화가 약세일 때 투자하신 거잖아요. 이제 환차익이 많이 나셨을 네. 것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투자 수익률은 좋으실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초 자산이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미국 국채든 간에 이제 상관없이 어떠한 그 기초 자산의 수익률이 뭐 5%에서 10% 나면은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엄청 잘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이 환차익이 네. 15% 이상 난 거니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것을 손실을 메꾸고도 남았을 겁니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예. 그럼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계속 가기는 어려울까요? 글쎄요, 이제 기초 자산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일본의 뭐 채권,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는 상당히 많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괜찮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엔화로 매수를 그러니까 한. 엔화를 사서 그거를 미국 국채에 사면 최고 아닐까요? 뭐 최근에는 그런 투자의 패턴이 수익을 많이 남겨줬을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자산에 있어서는 뭐 이제 합성 자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거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려요. 음. 왜냐하면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환율도 봐야 되고요. 네. 기초자산 가격도 봐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도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게다가 미국의 채권 수익률도 많이 내려가서 지금 많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장기채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기채에 비해서 장기채는요. 음.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 예. 그래서 장기채를 투자하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채는 그래도 상당히 뭐 위험이 덜하겠지만 시장 보면서 그냥 보면 되니까 움직이면 네. 되니까. 최근에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기억하세요? 아, 그 슬픈 사례. 예. 뱅크런 때문에 파산한 그 은행 말입니까? 예. 네. 그 은행도 왜 파산을 했냐? 아, 그렇죠. 장기채 투자 때문에 그래요. 네. 장기채 투자는요. 수익률이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요. 여기서 큰 수익이나 큰 손해가 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는요. 항상 조심을 하고요. 주식보다도 오히려 급격하게 수익의 변동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조금 이렇게 변동 기간에는요.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요. 예. 항상 한 바구니에 모든 자기의 계란을 담지 말라. 이것은 아.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인 마코위츠가 한 말인데요. 네. 계란을 갖다가 조금씩 분산해서 네. 투자하면은 잠도 잘 올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투자를 하는 마음은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또 네. 다들 이렇게 단타 천하제일 고수가 되고 싶어 가지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이러고 있던데요. 저희 주위만 봐도 최근에 그 아래 공포를 어떻게 또 이용해서 돈을 벌까 이러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일본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응? 웬만해서는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뉘앙스로 일본은행 부총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중앙은행에서 우리 웬만하면 안 올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신기한 국면이었는데 여하튼 안 올린다고 치면 그럼 일본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별로 얼마 안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뭐 확증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지식을 지금 물어보셨습니다. 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엔화가 사실은 161엔까지도 올라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145엔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보죠. 더 멀리 과거로. 갑니까? 예, 좀 멀리 응. 가보시죠. 멀리 가서 이제 2021년도 이제 3년 반 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3년 반 전에 그때 엔화 환율이요. 달러엔 환율이 103이었어요. 1월 달에 초에. 103. 그런 걸 본다면 되게 거의 상점 벽해 수준이죠. 오, 엄청 다르죠. 지금 그러네요.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 왜 그렇게 많이 낮았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이에요. 103이었습니다. 1월 초에. 검색을 해 보시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100엔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른 거죠. 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그건 뭐냐면 2021년도에요.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파월 의장이 계속 입에 담고 있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시적이다. 아, 네, 네네네. 네.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그때 당시에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배웠어요. 네. 그래서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란 말을 계속 입에 담고 살았단 말이에요. 현재 인플레이션 같은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금리 인상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네. 지지를 했단 그거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서 7월 달 잭슨 홀을 넘기면서 이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을 늦었지만 인정할게. 예. 네. 그러면서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급격하게 조금씩 올랐는데 그전부터 아, 계속 올라가게 되죠. 네네. 예,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제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어요. 네. 예, 약점은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비슷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엔화 그다음에 달러 두 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안전 통화라는 거죠. 그렇죠. 둘 다 그 안전 통화예요. 두 개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야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엔화와 달러는 두 개 다 안전 통화인데 하나는 고금리 통화예요. 5.5%.
하나는 저금리 제로예요. 마이너스예요, 아, 오히려. 심지어 예. 마이너스. 그럼 예. 어떤 통화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달러죠. 예. 고금리 통화. 그러면은 이것을 사게 돼요. 음, 엔화는 파시겠죠. 그쵸. 그게 엔캐리예요. 음, 예, 저금리 통화를 팔고 예, 고금리 통화를 사요. 음. 그래서 엔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늘은 예, 상태로 보여지고. 예, 네. 그렇게 되고 환율은 뭐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화의 아니,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엔화가 사실은 140엔대에 있었습니다. 달러엔이 140엔대에 있었는데 올해 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1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3.1%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산타랠리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증시가 막 모든 것을 선반영하고 이제 산타랠리 일어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저도 이제 밥을 여러 번 얻어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웬걸 2월, 3월 오히려 실업률이 올랐어요, 미국이. 그래서 3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3.5%까지 올라와요. 오히려 올라가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연준은. 그러면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내에는 아예 못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잖아. 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시장에 반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이런 공포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은 엔화 저거는 더 팔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140엔, 150엔이 있던 이런 환율이 160엔까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그나마 들고 있던 이러한 트레이더들도 전부 다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게 되고 이것들이 좀 너무 많이 일방향적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급락하게 된 뭐 배경이기도 해요. 하지만 포지션은 현재 아래 공포 시즌에 최근에 있었던 3일 동안 포지션은 바꾼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금리 차가 줄어들면 포지션뿐 아니라 아예 진짜로 청산 여기까지는 안 갑니까? 이제 그 포지션을 갖다가 바꾸고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는 일방향이 아니죠. 이제 보면서 하겠죠. 145엔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청산하고 회귀하고 이제 그 자금을 갖다 일본으로 회귀하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네. 이제 일본에 투자할 자산이 있어야지 회귀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의 해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송금을 이때까지 안 해왔단 말이에요. 네. 보내버리면 갑자기 월급이 확 줄어버리는데 그럴 수 없죠. 네, 어차피 계속 엔화가 계속 약해졌었기 때문에 보내면은 달러나 외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송금을 안 하고 유보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송금할 수 있는 유인은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할 수 있지만 네. 하지만 일본에 투자할 어떤 경제적인 환경까지가 조성이 돼야 본격적인 청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가요? 일본 경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 일본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금융 회사들이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채권이나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유럽 채권들 같은 경우 뭐 독일채라든가 뭐 영국 채권, 프랑스 채권 이런 데 일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알려진 거는 이제 미국 국채만 알려져 있지만 네. 그런 데도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군요. 예, 프랑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투자 자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특별히. 뭐 생각보다 이제 그 국가 등급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거나 뭐 한 단계 낮을 수도 있는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뭐 독일 채권보다도 어떻게 보면 금리도 사실 조금 더 높고 하니까 네. 사실은 금리는 우리나라 국채랑 비슷한데요. 유럽이라는 데를 좀 선호해 왔죠. 아니 일본 투자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왕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베르사유 장미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느낌인가?
뭐 글쎄요. 하여튼 예전부터 많이 투자를 오랫동안 그렇군요. 해왔으니까 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음식도 먹던 것만 먹잖아요. 관습적 투자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좀 친연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도 3-4%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요. 네네. 미국 국채도 지금 뭐 3%까지 뭐 전 구간에 걸쳐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이자가 있는 거거든요. 음. 미국의 국채가 아직도 수익률이 일본의 뭐 채권들보다는 2%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언제쯤이면 이런 자산들이 일본 자산을 사게끔 해외 음. 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게 진정한 청산이거든요. 그렇네요. 청산과 회귀. 이것이 시작되면 정말로 세계의 자본 시장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아. 있어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굉장히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무님 말씀 들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청산과 그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변화는 어느 때냐? 진짜 일본 시장에서 이루어질 때구나. 자산을 사거나 그럴 때. 그래서 청산의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단계, 송금이나 아니면은 뭐 유보 자금의 회귀, 그다음에 채권이나 여러 그 안전 자산에 투자한 자금의 회귀, 음. 특히나 주식 자금의 회귀라든가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은 또 일본의 이러한 그 엔화 자금과 또 다르거든요. 네. 추가적인 외국 자금의 유입 이러한 서너 어. 단계로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런 단계에서 본다면 아직 본격적인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다.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청산이 어느 정도 돼야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 자산, 해외 채권, 외국 채권 투자하고 있는 외국 채권과 일본 국내 채권의 금리 차이가 절대 금리가 약 2% 정도 안쪽으로 들어왔어야지 아.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었군요. 아직도 당장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0.25 대 5.5 뭐 이 시장 예.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금리만 이런데 그러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화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엔화를 사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니까 사는 거고 이것은 엔화가 가치가 높아지려면 미국의 달러가 고금리 달러가 아니 예전만큼은 아닐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금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이클을 전제했을 때 초입 같단 말이죠.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초입일 거란 말이죠. 이 사이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이클 동안은 엔화가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추세적으로 본다면 네. 그 기준금리 하락기에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하락기에는 일본의 엔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한 이런 모멘텀을 계속 견지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엔화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5엔대 정도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상승 요인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지금 환율이 내려왔는데 지금 국내 금리는 많이 안 오른 상태거든요. 아직도 일본 입장에서는. 네. 국내 예금을 하면 아직도 지금 얼마 받지는 못해요. 그럼 다들 금고 쓰나? 굳이 은행에 안 갈 것 같아요. 네, 너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해외에 투자하는 게 아직도 유리합니다. 엔캐리의 그런 유의는 남아 있는 거죠. 게다가 예전에는 160엔대의 엔화를 바꾸는 거 달러로 지금 145엔대 달러로 바꾸는 거. 지금 엔화가 강해졌으니까 달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바꿔? 뭐 이런 예, 거죠.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엔캐리의 유인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145엔대 정도는 140에서 145엔대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분간. 네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추이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리게 된다면 이거와 발맞추어서 내년
초반에는 130엔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엔화의 가치는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냐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도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것인지 그걸 네. 보면 되겠군요. 예. 아이러니컬하지만 현재 그 일본 엔화예요. 중앙은행은 일본의 BOJ가 아니라 미국의 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이 정도로 미국 연준의 영향을 받을 거면 네. 우리도 미국 투표권을 주든지 이래야 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BOJ가요,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아니었지만 음.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데 있어서 엔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좀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미국 일변도의 이런 국제금융 영향 이런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번에는 균열을 냈군요. 아시아 국가가 이렇게 여러 아. 가지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런 어. 측면에서는 좀 약간 다원화되는 그런 요인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영향력이 조금씩 다 같이 있으면 좋겠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좋겠지 않겠냐 싶긴 한데 지금 사실 가장 많이 들리는 거는 "일본 이래도 돼? 일본 중앙은행 미국 연준 눈치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얘기가 사실 저 많이 들리긴 했어요. 그것에 관해서는 예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일본과 깊이 교감을 하고 있고 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는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하지는 않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옐런은 또 공개적으로 경고에 가까운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쭉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화 얘기에 이어서 원달러까지 원 환율까지 연결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엔화의 가치와 원화의 가치는 사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화는 사실 안전자산, 네.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네. 안전자산인데 반해서 저희는 아직 신흥국가 어 네. 슬프지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의 가치를 봤을 때 엔화에 그래도 좀 커플링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네. 하던데 요즘엔 또 엔화보다 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네. 원화의 향방은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좀 판단하면 될까요? 예. 최근에 이제 원화가 중국 위안화라든가 엔화에 비해서 좀 하락폭이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여러 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쪼끔 영향력이 조금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 내수 중심이라기보다는 수출 중심이라서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어요. 국내 내수보다는 수출도 많이 의존도가 높기는 한데 우리나라 뭐 통화 자체가요. 해외에서 이렇게 결제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아 결제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 결제도 안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아직도 국제화가 조금 덜 된 측면도 없잖아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RFI라 그래 가지고 이제 해외 기관들한테 외환 시장에 참여하게도 기회를 넓혀 주고 있고요. 채권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클리어링 하우스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계좌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국채 거래할 때 열어 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계속 지금 점차 하나 둘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되면은 우리나라 외환 네. 시장도 조금 더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환율, 달러 원 환율도 연말에는 좀 하방세를 보이면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화의 가치가 좀 올라갈 것이다. 예. 네. 그래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그 미국의 국채와 한국의 국채 수익률의 역전폭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환율도 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한 1,300억 원대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전망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 환율은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면 또 뚝 떨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고 그러면은요 해외에서 그냥 달러 들어와서 그냥 못 사요. 원화로 바꿔서. 꼭 뭐 원화로 바꿔야 네. 돼요. 이게 다른 나라랑 좀 달라요. 왜냐면은 해외에서 원화를 못 사거든요. 일본 같은 게 해외에서 엔화를 살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굉장히 결부가 강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은 환율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요.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화가 약세잖아요. 네. 원화가 약세 시기에는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 뭐 가격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계속해서 환이 지금 올라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원화가 약해져서 내가 지금 환 손실을 보고 있네. 빨리 팔아야겠다. 주식에서 벌면 뭐해. 환전하면 다시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요. 네. 환 손실이 계속 나네.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 빨리 팔아야겠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요번에 주식시장 보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되는 팔고 거예요. 해서 계속 올라가요. 또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는 뭐냐, 내가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한 차익이 생기네. 그리고 나도 살볼까? 지금은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계속 들어와서 환율이 그렇군요. 더 빨리 내려가는 이게 촉진되는 그러한 스피드를 보여줘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강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투세만 사실은 유보나 아니면 폐지가 된다면 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모멘텀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엔화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뭐 큰 돈은 벌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사이클을 잘 보고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 정도. 네. 그다음에 큰 욕심 부리지 말아라 했어요, 저.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고 가면 될까요? 시장 자체가 네, 어떨까? 일본 증시를 말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뭐냐면은 그 저희가 환율을 부를 때 이제 원 달러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기준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통화를 얘기할 때는 이제 기준 통화가 앞에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달러 원 환율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네. 쉬운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털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것들 말고 이건 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구글 같은 포털에 들어가서 달러 원 환율을 한번 쳐보시고요. 원 달러 환율을 한번 쳐보세요. 네. 굉장히 원 달러라고 치면 아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소수점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뭐지? 말면서. 예, 그래서 1달러당 원화의 가치가 1,36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모두 다 지금 정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런 완화적인 카드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완화적인 카드가 강하게 나오면 증시는 다시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조에서 왜 이미 증시 이제 니케이, 그러니까 일본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 많이 컸다라고 해서 좀 조정받은 측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정받은 거기서도 더 이제 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면. 일본이요. 네, 일본. 예,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 뭐냐면 일본의 성장이 굉장히 더뎠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너무 너무 빠르게 과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물리학의 법칙이랑 똑같은데 너무 과하게 빨리 가면 조금 이제 그 슬로우하게 되고요. 너무 슬로우했던 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만큼 더
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네.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성장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 최근에 한 2-3년 동안에 이러한 성장 스퍼트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래서 네. 주식도 뭐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던 거고요. 네. 사실상 한 10년 전과 비해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니케이 주가 지수가 9,000이었잖아요. 예, 9,000까지 내려갔었는데 뭐 9,000과 지금 40,000을 대비하면 거의 뭐 4배 퀀텀 이상. 점프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요.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안 오른 걸 생각해 보면 일본인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게 무슨 나름대로의 펀더멘탈에 근거한 오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급격하게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아무리 금리가 인하돼도 그 모멘텀을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의심도 있거든요. 네. 괜찮아요? 뭐 제가 그 메신저로 어, 어, 아무개야, 음. 나 최근에 퇴직연금 방식 바꿨어. 아, 그래? 뭘로 바꿨는데? 나 주식으로 바꿨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 전부 다 퇴직연금 99%다 채권이었어요. 아, 예, 그 안 나오는 채권, 그 다음에 예금 이런 일본 것. 사람들 예. 같네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주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는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럼 뭐냐면 예. 인플레이션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조금의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적정한 경제 성장률을 담보해 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되죠. 예, 보약 같은 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 독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뭐 확신 같은 것들을 이제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잃어버린 30년은 끝이다 이렇게 선언해도 되는 거예요? 선언을 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탈출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선언은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약간 선언이라는 것의 의미가 실제로 그렇게 돼서 선언한 것도 있지만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선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네. 전문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그 시장이 그 일본이라는 사회가 약간 디플레의 공포라든지 거의 이렇게 짓눌려 있었잖아요. 문화적으로. 네. 거기서 진짜 벗어난 게 좀 눈에 띄시는 상황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요. 아, 그런 네.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뭐 숫자로 얘기하셔야 되는군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제 누가 발표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인용을 한다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일본 BOJ가 발표한 뭐 성명서 있잖아요. 성명서에 보면은 그러한 자신감이 굉장히 뿜뿜 뿜뿜. 예, 묻어나고 아. 있습니다. 탈피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일본 리츠를 뭐 사줬던 이것도 그만두고 이제 뭐 큐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QE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줄이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국채 매입도 많이 맞아요. 해줬었는데 이걸 갖다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국채 매입 쭉쭉쭉쭉 줄고 있고 26년도까지 계획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것을 갖다가 0으로 만드는. 네. 과연 그 중간 평가를 물론 하긴 할 텐데 이것이 얼마나 맞습니다. 효과가 있나 중간 평가 할 텐데 그런 것까지 우리 또 이 신중하신 전무님께서는 확인하면서 일단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 과거에 약간 그 침체돼 있던 경기에서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일본에 대해서 투자의 가능성을 좀 조금 그래도 좀 좋게 보시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항상 뭐 언제 어디서나 네. 항상 좋은 자산과 항상 나쁜 자산은 없다. 그런데 이제 네.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서 주가도 이거는 이 주식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주식인데 지금 가격은 그보다 낮다. 생각하면 좋은 자산이에요. 하지만 반대면 나쁜 자산이겠죠. 그래서 항상 그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면서 주식, 일본 주식이건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칠게 그러면 일본 시장 전체가 좋으니까 모두 가란 말이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지만 우리 전무님은 그런 건 세상에 없다. 선택할 때는
항상 가치 투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라, 행동해라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항상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요. 네. 예. 예.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무님과 함께 지금 아래 공포로 시작된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디에 얼마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엔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경제 상황이 또 국채 매입하는 중간 평가도 궁금하거든요. 그 실제로 계속해도 되는지 그런 시점에 또 다시 한번 나오셔서 고견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